안녕하세요. 지적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의 아주 작은 경험 하나가 어른이 된 우리의 삶 전체를 얼마나 깊이 흔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가운 비를 피하려는 강아지처럼 우리 인간의 아이들도 세상의 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내리는 비는 단순한 빗물이 아닙니다. 그 비는 바로 수치심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나는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자기 가치에 대한 질문과 뒤섞여 내립니다. 고작 서너 살의 아이가 어떻게 그 거대한 감정의 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 학창시절 손을 번쩍 들고 대답했다가 틀렸을 때의 그 화끈거림을 기억하는 분이 계신가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나 형제를 따라잡지 못했을 때 느꼈던 그 아픔은요? 왜 어린아이에게 앞서 나가는 것, 무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성인이 된 우리의 정서적 안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은 듣기 힘들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이 마치 과거의 문제로만 치부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문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점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뱀과 사다리라는 보드게임을 아시나요?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말을 움직여 100번 칸에 먼저 도착하면 이기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는데 바로 사다리와 미끄럼틀입니다. 만약 말이 사다리가 그려진 칸에 도착하면 사다리를 타고 훌쩍 위로 올라가 단숨에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끄럼틀 칸에 도착하면 순식간에 저 아래로 미끄러져 뒤처지게 되죠. 어린아이들이 이 게임을 할 때 그 감정의 파도는 생각보다 훨씬 거셉니다. 누군가 사다리를 타고 환호성을 지를 때 다른 누군가는 미끄럼틀을 타고 저 멀리 뒤처져 울상이 됩니다. 아이들은 이 모든 것이 순전히 운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4살배기 아이의 세상에서 게임을 잘하는 친구는 그냥 더 나은 아이입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사랑받는 아이라고 여기게 되죠. 혹시 어린 시절 친구들이 나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존재처럼 느껴졌던 기억 없으신가요? 그 친구는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진 특별한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사실 어린아이에게 이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게임에서 1등을 하는 것, 부모님께 내가 그린 그림을 칭찬받는 것은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감각을 발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치심이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이 시기에 이기는 경험은 차가운 비를 막아주는 우산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의 삶에 이 비를 함께 막아줄 어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에서 졌다고 속상해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이의 슬픔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그 아이에게 게임의 승패는 더 이상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안전한 기반 없이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인생이라는 거대한 뱀과 사다리 게임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의 무의식은 인생의 사다리는 믿지 않으면서 미끄럼틀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좌절과 실패, 즉 미끄럼틀은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결함이 있는 사람이야라는 어린 시절의 믿음을 재확인시키는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사다리, 즉 성공, 칭찬, 좋은 기회들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끄럼틀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그 사다리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올라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유치하거나 나약하거나 피해의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종종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이해하지 못한 채 왜 남들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냐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겪으며 자란 사람들은 그 불안감을 숨기기 위해 인생의 미끄럼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필사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4명의 아이가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오늘 아침 집에서 넌 이기적이야, 상식도 없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한 아이는 어젯밤 부모님의 격렬한 부부싸움 때문에 잠을 설쳤고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게임에서 지고 미끄럼틀을 타는 경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감 넘치는 친구가 주사위를 던져 승리를 목전에 둔 순간 이 아이는 자신이 영원히 뒤처질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이지 않을까요?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의 첫 18년 동안 건강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를 상상해 봅시다. 3살 때 게임에서 졌을 때의 속상함부터 17살 첫 이별의 아픔, 첫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무례한 상사에게 대처하는 법까지 삶의 모든 굴곡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위로받는 법을 배웁니다. 불안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주해야만 했던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러한 정서적 불안정성이 성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몇 가지 흔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극심한 불안감에 얼어붙어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것은 나는 역시 안 돼라는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친밀감을 원하면서도 연인에게 끊임없이 나한테 화났어 라고 물어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것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깊은 불안입니다. 다른 부모들은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유독 나만 육아에 허덕이는 것 같아 좌절합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경계를 설정해야 할 때 스스로를 믿지 못해 침묵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휩쓸려 버립니다. 이 모든 예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에서 더 나은 무언가를 원하고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계속해서 미끄럼틀만 만나고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좌절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 생존자에게 미끄럼틀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결함에 대한 확증으로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실 세계의 불공평함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승자와 패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경제적 불평등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정서적 안정감일지도 모릅니다. 넌 평생 실패자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면 면접장에서 자신감을 갖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정성을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더 깊이 탐색해보고 각 범주에 대한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의 자기가치. 둘째,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방식. 셋째, 연인과의 낭만적 애착 관계. 그리고 넷째, 감정적 자신감입니다. 각 범주별로 불안정성이 성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뿌리가 어린 시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치유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느끼는 자기 가치입니다. 이 불안정성은
자신의 능력이나 선량함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직업, 연애, 혹은 그들이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절대 저렇게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느끼는 것이죠. 이것은 질투와는 조금 다릅니다. 질투가 왜 너만 가져? 라는 느낌이라면 이 불안감은 나는 가질 자격이 없어 또는 나에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아라는 체념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자기가치 불안을 자극하는 몇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답장 속도를 보고 나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나를 빼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갈 때 마치 내가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확증처럼 느껴집니다. SNS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은 현실 속의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듭니다. 혹은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한 후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며 극심한 수치심에 시달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솔직할 권리가 있지만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자기가치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린 시절의 경험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서적 방임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코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않는 경험을 통해 자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무의식적으로 학습합니다. 가족의 희생양이었던 아이는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당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합니다. 가난이나 혼란 속에서 자란 아이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과 같은 평범한 꿈조차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파멸적인 느낌을 내면화합니다. 나를 지켜줄 힘이 있었던 부모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을 때 그 미묘한 배신감은 아이의 자기가치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자기가치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어린 시절 트라우마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직접 찾아가 따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리 상담이나 글쓰기를 통해 나의 낮은 자기가치가 나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방임하고 학대했던 부모의 문제였음을 명확히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내가 지속적인 보호와 사랑을 받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라고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충분히 슬퍼하는 애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저 거울을 보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던 나의 아버지가 전적으로 틀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거짓된 서사를 폐기하고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피드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정서적 불안정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큰 단서 중 하나입니다. 물론 피드백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생존자에게는 그 취약성의 정도가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피드백 앞에서 특히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첫째, 긍정적 피드백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잘 믿지 못하거나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긍정적인 말들이 오히려 내가 뭔가 크게 오해받고 있다는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둘째, 부정적 피드백입니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와 같은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극심한 트라우마 반응에 빠져듭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 하거나 반대로 공격적으로 변하고 며칠 밤낮으로 그 말을 곱씹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셋째, 중립적 피드백입니다. 이상하게도 이것이 최악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정적인 피드백을 예상하고 경계하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실려있지 않은 중립적인 말은 상대가
진짜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줘라고 느끼며 혼란에 빠집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어린 시절 피드백이 곧 공격이었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사랑해라고 말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였다면 우리는 긍정적 피드백을 거짓말로 느끼게 됩니다. 외모, 성적, 사소한 습관까지 끊임없이 공격적이거나 수동 공격적인 비난을 받았다면 세상의 모든 피드백을 나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가 말없이 혀를 차거나 한숨을 쉬며 불만을 표출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걱정하게 됩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조언자를 곁에 두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사나 믿을 수 있는 친구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되짚어볼 수 있는 안전한 거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제 트리거에 대해 상담사와 이야기하며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제 감정을 온전히 인정해주면서도 트라우마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부풀려 느끼게 하는지를 안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차 다른 사람의 피드백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집단 상담은 피드백을 주고받는 연습을 통해 우리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낭만적 애착 관계입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본질적으로 연결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부모와의 연결, 가족과의 연결,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경험입니다. 그렇기에 성인이 되어 맺는 낭만적 관계에서 그 상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애착 불안정성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난합니다.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는 끝날 거야. 결국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찾아 떠나겠지라는 파국적인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깁니다. 사소한 문제는 꾹꾹 참다가 결국 폭발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문제 삼아 관계에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린 시절 부모의 정서적 지지자 역할을 해야 했던 아이는 자신의 가치가 타인을 돌보는 것에 있다고 믿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안전하지 않은 대상에게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자신을 맞춰야 했고, 이는 성인기 관계에서도 반복됩니다. 부모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목격한 아이는 안정적인 관계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 깊은 애착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내면 아이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았던 보살핌과 연결에 대한 갈증을 더 이상 연인에게서만 찾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구해줘, 나를 견뎌줘라고 요구하는 대신 스스로 자신의 내면 아이와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와의 통합은 관계에서 갈등이나 분리가 생겨도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믿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도망치는 대신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트리거가 된다면 바로 지금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봐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정적 자신감입니다. 감정적 자신감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감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7살 아이가 부모의 이혼을 겪고 갑자기 변덕스러운 새 부모와 살게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큰 변화에 대해 아무도 아이에게 설명해주거나 아이의 감정을 돌봐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해리, 비위 맞추기, 환상과 같은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래, 정말 힘든 상황이구나. 저 어른은 무서울 수 있어. 나라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자신의 감각을 불신하게 됩니다.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맞는 걸까? 내가 화낼 자격이 있나? 라며 자신의 감정을 의심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확신이 없고 기본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사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 자신감의 부재는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더 큰 학대나 문제를 야기했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믿음이 깊이 각인된 것입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서적으로 성숙한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입니다.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연습을 할 상대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내면 아이와 함께 그 위험 감수에 따르는 두려움을 다루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사과하거나 내 감정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극심한 분노에 휩싸이는 패턴을 인식하고 그 밑에 깔린 내면 아이의 두려움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집단 상담은 이러한 연습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람들 앞에서 소통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서적 불안정성이라는 깊고 복잡한 주제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자기가치, 피드백, 애착, 그리고 감정적 자신감.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 차가운 비를 피할 우산 없이 홀로 서 있어야 했던 시간의 흔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자비로워져야 합니다. 나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학대적인 부모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고 빼앗겼던 나의 힘을 되찾아야 합니다. 건강한 위험을 감수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잃어버렸던 것들에 대해 충분히 애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에게서만 찾으려 했던 그 연결을 이제 우리 자신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연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따뜻한 친절이 가득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고 온전하기를,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